사쿠라진다 세 번째 이야기 드립니다. 대미 종속이 살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 우치다. 전후 일본은 대미 종속으로 대미 자립을 이룬다는 대단히 교묘한 국가 전략을 유지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나는 이것을 분점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지배인과 지배인을 거쳐 총 지배인으로 출세한 견습생이 어느 날 주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아주 충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독립하여 제 가게를 차릴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도 한 가게의 어엿한 주인입니다. 일본인은 이러한 상황 전개를 미국에 기대합니다. 정치가와 관료, 미디어 모두 그렇게 믿고 있죠. 이것은 어쩌면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쳤던 화이 질서하의 병경국으로서 익숙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종주국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일이 있을 터인즉 신하의 예를 취하면 중국 황제가 갖가지 하사품을 내리고 왕의 자리를 주어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의 땅을 다스려도 좋다는 증서를 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일본인에게는 그러한 세계관이 배어 있습니다. 시라이. 그런데 곤혹스럽게도 지금은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인지라 주변부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TPP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들어가라느니 사법 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혁하라느니 무리한 일을 강요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권자를 보노라면 아연실색, 망연자실할 때가 많습니다. 2년 전의 선거 때에도 자민당은 TPP에 관하여 성역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 우리는 교섭에 빠진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다시금 충격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민당이 공약을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 보세요. 제대로 지킨 공약이 없습니다. 일찍이 대형 간접세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소비세를 도입했지요. 간접세는 국내 문제지만 TPP는 국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민당이 제국주의 미국의 선봉 노릇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보수 지배층의 독특한 기회이자 전통적인 행동 양식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태평양 전쟁은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찌감치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국채 호재의 방책을 궁리한답시고 결론 없는 회의만 거듭하는 사이에 한여름없이 길어졌습니다. 전사자 3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은 마지막 1년 동안에 죽었습니다. 국채 호재라는 말은 뭔가 장중한 울림이 있지만 내실을 보면 지배층의 자기 보신을 받고 말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지배층은 자신들의 보신을 위해 자국민, 그것도 악길이 창창한 젊은이를 중심으로 입안 막매나 사지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번 TPP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보신을 위해 일본에 있는 유형, 무형의 불을 새우 한 조각까지 하나씩 내다 팔 속셈인 것입니다. 우치다. 물론 자기 보신을 위해 나라를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TPP에는 뭔가 조금은 비장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자기 파괴 옹망이랄까요. 일본인은 온통 엉망진창인 상태를 좋아합니다. 제도를 조금씩 손질하기보다 한꺼번에 파괴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쪽을 좋아하지요. 1992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죽고 1929년 다나카 기치가 죽으면서 고신 전쟁 이후 중국을 지배해온 조슈벌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육군은 조슈 출신에게 승진의 지름길을 터주는 특권을 부여했었는데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러자 그동안 찬밥 신세했다는 군인들이 그 틈을 노리고 단숨에 육군 상층부로 진입합니다. 대부분이 과거 반란군에 속한 번 출신이었습니다. 바사키 진자부로는 사가, 아이자와 사부로는 센다이, 아이자와에게 참살당한 나카타 대잔스는 신슈, 도조 히데키는 이와테, 이시와라 간지는 쇼나이, 이타카키 세이시로는 이반 태펀 출신이었죠. 이처럼
번벌의 은혜를 입을 장군이 아니었던 군인들이 1930년대부터 육군 상층부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太平양 전쟁이 그렇게까지 폭주한 데는 반란군의 원한이 적잖이 작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신 전쟁 이후 75년 동안 사초 세력을 중심으로 구축해온 근대 일본의 시스템을 전부 파괴했습니다. 대일본 제국을 향한 무의식적인 증오가 없었다면 모르긴 해도 저렇게까지 막 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전쟁 지도부가 전술적 실패를 거듭한 것이 확실하고 무능한 작전 입안자와 사령관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무의식적인 악의를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딘가에 일본 전체의 국익을 놓쳐버리고 가장 협소한 뭔가에 목숨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황도파와 통제파의 싸움도 결국 자레리 싸움이니까요. 보통 해세에 파벌이 있고 자리 싸움도 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군 내부의 인사이동, 직접적으로 마사키 진자부로 교육총감 경진에 흥망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아이자와 사부로는 나카타 데스잔을 참살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총감 자리는 중요했습니다. 통수권의 중추와 연결돼 있으니까요. 시라이 아이자와 이 사건은 사상적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치다. 자리 싸움이었죠. 교육총감이 천황에게 직접 상주할 수 있는 핵심 자리입니다. 통수권이란 잘 아는 바와 같이 작전을 입안하고 전략을 결정하며 군 조직, 편제 및 인사 직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헌법상 천황에게 속하지만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군 내부에서 안을 만들어 상주하면 그대로 재가를 받습니다. 유학상주라고 하는 이러한 권한은 육군참모총장, 해군 군령부총장, 육해군 대신 그리고 육군교육총감에게 있습니다. 유학상주에 따라 군사에 관계되는 모든 칙령을 내리고 정부는 물론 제국의회도 여기에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조직이나 예산에 손을 대려 한 정치가는 모조리 통치권 간범, 다시 말해 천황의 대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이유로 군과 우익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전에는 군사비가 국가 예산의 50에서 70%를 차지했기 때문에 유학 상주권을 가진 자는 사실상 총리 대신보다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의 출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총리 대신보다 높은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육군사관학교야 육군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험수재라면 유학 상주권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조수벌이 사라진 육군은 역설적이게도 전전 일본에서 능력주의에 입각한 승진길이 최고로 준비된 조직이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출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군 밖의 다른 분야에서 정치가나 관료, 학자나 실업가로서 경력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반란군의 자제가 드문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찾아 육군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들에게는 합리적 선택지였던 셈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히 육군 내부의 출세 경쟁에 이승할 정도로 집착했지만 그렇다고 일본의 국익 증대를 위해서나 열렬한 애국심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참고 때를 기다린 지 반세기 만에 19살이 사초 범벌의 빚을 갚을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사초가 만든 웨이지 체제를 근본부터 일과에 바꿔야 한다. 이 시스템을 단번에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쇼와 유신을 부르짖으며 이 이륙 사건을 일으켰으며 중일전쟁을 시작했고 대미 전쟁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그들에게는 메이지 이래 통치 시스템을 존중하거나 일본 산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경우 기고만장한 군인들이 권력을 탐하고 우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마음 어딘가에 이런 나라는 망쳐도 좋다는 끝모를 허무주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쇼와 유신을 목표로 내세웠던 사람들은 천황을 몰래 증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형이 반세기 전에 바로 조정의 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천황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충성을 다해 모셨는데도 천황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트라우마와 같은 경험으로 품고 있었던 반란군의 후예들이 소박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천황을 경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시라에 무시무시한 옥중 수기를 써서 훗날 미시마 유키오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이쇼베 아사이치 나갈은 이 이륙 사건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기타 액기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황 기관설과도 일정 정도 관련이 있지요. 그에게 군긴이 뭐니 하는 것에 대한 패티시즘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부하에게 군기를 부정하라, 군벌을 부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천황을 질책하는 유서를 썼습니다. 훗날 쇼와 천황은 해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전쟁의 확산을 억지로 막았다면 나는 살해되었을 것이다. 내가 살해되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랬다면 이륙 쿠데타와 같은 일이 일어나 저런 무리가 나라를 틀어 쥐었을 것이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태평양 전쟁에 비할 수 없는 일을 해볼 도리가 없는 전쟁을 일으킬 터이고 그것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세력을 억눌러 왔다. 자기 보신 또는 자기 변명의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짚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이솝의 대위와 같은 철저한 세력이 태평양 전쟁을 지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토 결정까지 나아가 국채는 소멸했겠죠. 우치다. 이 이륙 사건에는 반천황제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움을 받는 쪽에서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을 테죠. 청년 장교 쪽에서는 바람직한 천황상을 내세우며 측근의 간신에게 의해 오도되고 있는 현실의 천황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 자체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실의 천황을 부정하기 위해 굳이 초월적인 천황상을 만들어 제시했거든요. 따라서 살아있는 천황은 군인들이 품은 생생한 증오를 감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스마 조슈 도화 희젠의 범벌은 일종의 커넥션으로 저 녀석은 어릴 때 이웃에서 살아서 댐데미를 잘 안다는 이유로 같은 패거리로 밀어주곤 했지요. 그래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통치 시스템에는 그 나름의 절도가 있습니다. 인간 댐데미를 안다거나 이 사람에게는 맞설 수가 없다거나 이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거나 하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요소가 통치 기구 안에 녹아 있어 이데올로기적으로 폭주하지 않죠. 초월적 천황상을 내세운 군인들이 사스마 범벌의 해군 출신이 아니라 시험만 잘 치려면 출세할 수 있었던 육군 출신이었던 까닭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초월적 천황상은 표면적으로 과격한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내세운 천황 장교들의 무의식에는 보신 전쟁과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어두운 느상티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후 일본인은 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일본인은 일본을 증오해서 무모한 전쟁을 벌였을 가능성을 고려했던 전후 일본 지식인은 내가 아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도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자멸적 전쟁 어디엔가는 파고 원망이 있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신 전쟁에서 패전까지 제국 정부는 도호쿠 지역을 컨트롤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는 4대 조상이 쇼나이번 3대 조상이 아이즈번 출신으로 진한 도호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족 중에 흐르고 있던 반권력, 반중앙의 어두운 정념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도호쿠 사람은 결코 출세할 수 없다는 허무감이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사로잡고 있었고 무언중에 우리 세대까지 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느상티망이 전쟁의 동력이었다는 가설을 섣불리 입에 담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독고인을 향한
증오를 자극할 수도 있고 메이지 유신 이래 중앙정부가 벌인 도구 차별을 역으로 정당화하는 빌미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히코시마 원전 사고 처리에 이르기까지 도구는 줄곧 중앙으로부터 버림받아 왔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일본인을 증오하고 있다는 가설을 금기시될 수밖에 없지요. 시라이, 그렇군요. 이 이륙 사건에 관한 책을 읽다가 그들이 볼셰비키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들 중 적어도 일부는 레닌이 쓴 팜플릿을 읽었습니다. 어떤 지점을 점령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상당히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진심으로 파괴하고자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문헌도 주저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요. 파괴 충동과 관련하여 말하자면 사토 겐지가 고질라 대재앙이라는 책에서 2011년 3월 11일 드디어 고질라가 스크린에서 튀어나왔다고 썼습니다. 원작 시리즈 고질라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많은 평론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사토는 고질라가 집요하게 일본을 파괴하는 행동은 실은 일본인이 바라왔던 바고 결국 3.12에서 실현되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바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토는 보수의 입장에서 일본인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내부의 고질라를 억누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와 입장이 다르지만 영속 패전론과 비슷합니다. 봅시다. 고질라는 일본인의 죄책감과 자기 처벌 욕망을 형상화한 존재이죠. 고질라는 되풀이하여 일본을 습격하는데 근대 일본 시스템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적 억압, 죽은 자들의 원한, 잃어버린 전통, 더럽혀진 산화와 같이 일본인이 내버린 것들의 복수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근대, 반중앙, 반도시, 반문명 등 다양한 반이 고질라 형상을 빌려 근대 일본을 파괴하기 위해 등장합니다. 따라서 삼성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고질라란 메이지 이래 일본인들이 만들어 온 것을 때려 부시고자 했던 반란군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닮았습니다. 나는 야스쿠니 신사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야스쿠니를 말할 때면 모두가 A급 전번의 합사 문제를 지적합니다만 더욱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보신 전쟁 때 관군으로 참가했다가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곳인지 반란군에 속한 병사의 진원을 위한 곳은 아니었거든요. 신토의 전통에 비춰보면 계멸당한 쪽의 인간이 온기가 되지 않도록 잘 모시는 게 당연합니다. 수도쿠 천황을 비롯해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그리고 다이라노 마사카토도 모두 원한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제 신을 모시고 넋을 위로했습니다. 정치적 전쟁에서 승리한 진영의 사자만 모시고 패자는 헛된 죽음으로 방치하는 일은 일본 전통적 정계에서 일탈한 행동입니다. 만약 메이지 유신 이후 온 일본인이 적군과 아군을 나누지 않고 보신 전쟁에서 숨을 거둔 모든 사자, 일본의 소생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 앞에서 애도의 눈물을 흘리며 그 넋을 위로했더라면 고질라는 출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편의 두 번째 이야기. 일본 근대화가 실패한 이유. 봅시다. 근대 일본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점은 보신 전쟁을 총괄할 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패자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고 그 후 근대 일본은 원령에 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은 어느 번 출신이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보신 전쟁으로부터 150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어느 번 출신인지가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소나이번 소속의 무사 자손인데
야마가타 현 안에는 쇼나이 공항과 야마가타 공항이 있습니다. 일전에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차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또 공항을 만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왜 그런 당연한 것을 묻느냐는 표정으로 번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도쿄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도쿄 위의 지역에서는 지금도 번이 지방 행정의 본질적인 구획입니다. 25년 전 도쿄에서 간사이로 왔을 때 말씨의 다양함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센슈 말씨, 가와치 말씨, 기시와다 말씨, 고베 말씨, 히메치 말씨, 가코가와 말씨 등등 아무리 들어봐도 뭔가 다른지 전혀 알 수 없는데도 당사자들은 아주 다르게 우깁니다. 찬찬히 조사해보니 말씨와 다른 지역은 에도 시대 때 번이 달랐더군요. 옛 번의 차이는 현대 일본에서도 라바이서 방언과 음식 문화 또는 제사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가코가와의 까나리 조림과 히메지의 까나리 조림은 맛이 전혀 다르다고 자신있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한 사상 차이를 나는 잘 구분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차이화의 역학은 지금도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차이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폐번치현 이래 다시 5세대가 지났는데도 아직 번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현민의식 따위는 없습니다. 효고현의 고유한 현민성이나 고유한 식문화, 고유한 언어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고유성은 번에서 유래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근대화가 차질을 빚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번은 막부 말기에 이르러서야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때까지 번이라는 말은 일반 일본인의 어휘에는 없었어요. 일부 한학자가 잘난 체 하려고 그 말을 썼을 뿐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군이라고 불렀으며 일본이라는 개념도 거의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대화 과정에서 가스카이시쇼와 사카모토 뇨모가 유세할 때 내세운 주제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군의에서 벗어나 포괄적 상위 개념에서 국민 국가가 신성한 형태로 떠올라야 근대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부 말기에 군의에서 국으로 전환은 대단히 중요한 사상적 정치적 과제였던 셈입니다. 그때 번은 번대로 실제 생활 감각에 기초한 정치 단위로 남겨둬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어차피 번을 포괄하는 통합장치인 일본국이 있지 않은가. 같은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면 일본 근대화는 그렇게까지 폭력적인 낙차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조금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메이지 정부는 강권으로 번 270곳을 없애고 부연제로 개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옛 번을 그대로 남겨 3부 302현이었지만은 5년 후 1876년에 3부 35현으로 그러니까 대략 10분의 1 수준으로 행정 단위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 집권적 톱다운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통폐합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다소의 보정이 있었고 현대와 같은 행정 단위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획은 중앙 집권적 통치에 최적화한 시스템으로서 발생했을 뿐 주민의 동양 의식과 문화 통합을 배려하진 않았습니다. 보신 전쟁 이래 근대화는 거주민의 생활 문화와 규범, 의례 및 제사와 무관하게 관습을 억누르는 형태로 진행되었죠. 그 과정에서 싸웠던 자들 간의 복잡하나한 사정을 없었던 일로 돌리고 국가 건설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는 화해의 의례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부 요로에 있는 지혜로운 누군가가 나타나 우에야스 일본 동맹과 국민 화해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더라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시라이, 저는 줄곧 간토 지역에서 살아왔지만 번의식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쩐 일인지 도쿠가와 간 사이에는 번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일본을 중앙 집권화가 발달한 나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일부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치다.
도쿠가가 특히 강하죠. 패군의 의사티망은 깊습니다. 자신이 반란군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적 상승 기회가 제약된다는 생각이 도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라 다카시가 웨에스 일본 동맹의 번사 출신 최초로 재상이 되었는데 그의 호가 히토야마입니다. 시로카와 이북은 산 하나도 벌만한 게 없다라는 의미로 도호쿠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멸시하는 소원에서 가져왔지요. 하라 다카시카가 끝내 자기를 받지 않고 평민 재상으로 불린 건 특별히 민주적인 태도를 보여서가 아니라 사초 정부로부터 자기를 받을 수 없다는 패군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도쿠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잘 치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학력에 관한 한 메이지 일본은 민주적이었지요. 공부만 잘하면 패군의 자식이라도 사회적 상승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가운도 열심히 공부하라였어요. 아버지는 야마가타의 수루오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곳은 옛 본사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아버지 집은 여러 세대 동안 우치다 공부방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우치다 집안의 남자는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하거나 화려한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줄이 필요한데 패군에게는 어림없었습니다. 따라서 출세의 길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을 높이거나 시바 고로 또는 훗날이 통제파 황도파 청년 장교처럼 군 경력을 쌓거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시라이 그렇게 생각하니 뭐랄까 뿌리가 참 깊군요. 우치다 길다고 해야겠지요. 역사가 참 깁니다. 보신 전쟁 때부터니까요. 시라이 게다가 이러한 뒤틀림은 후쿠시마 제2원전 사고와 동일본 대지진 부흥 문제를 통해 한꺼번에 폐문화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였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